제가 발표한 논문 제목은 지금 원나라 중개세였던 동령과 평양성 그리고 압록의 위치에 대한 실용적 접근입니다. 지금 이제 저 연구소의 목적이 이제 평양성 위치를 밝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평양성이라는 게 수서하고 당서를 보면 이제 수나라고 고구려하고 또 당나라고 고구려하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 중에 이제 수당의 공격 대상이 평양성이기 때문에 수당성에는 아주 평양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수서 당서를 정독을 해보면, 제가 최근에 수서하고 당서를 보니까 그 수서 당서에 나오는 만주 기사를 뽑으면 한 A4지로 한글로 풀으면 한 80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료 자체를 보면 그 당시 평양성은 당연히 이제 어느 위치에 있는 선명한 거기 때문에 위치를 잘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수당 이후에 요서라든가 원사, 명사를 보면 전 시대에 흘러간 평양성이기 때문에 평양성의 위치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만주 지리에 아주 정통하지 않으면 수서와 당서를 읽고 그 앞뒤의 전후 맥락을 잘 따지면 평양성이 만주에 있다 이 감을 잡지만, 전혀 만주지리라든가 요하의 강의 장점을 모르는 사람이 수서와 당서 읽으면 평양성 이게 북한 평양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북한이 아니라 만주에도 갈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지금 목차 중에 이번에 동령과 서경을 잡은 것은 뭐냐면, 수서 당서 이후에 이제 1270년에 이제 서경을 비롯한 60여개의 성을 고려 최탄 등이 이제 들어서 몽고에 투항을 하게 되고, 몽고가 이제 그때 동령부를 세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후대 사료들은 이 동령부를 세웠던 동령이고 평양이고 서경이다, 이렇게 명쾌하게 쓰고 있는데,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 북한을 수당시대의 평양성 또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을 북한이라고 쓴 책은 다 한 권도 없어요. 한 권도. 그래서 오히려 이게 수서나 당서보다 오히려 그 후에 기록된 기록을 보면, 특히 이제 동령이고 평양이고 서경이고, 이 평양은 고구려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이다. 그 다음에 동령부가 다시 폐지가 되는 게 아니라 동령로로 승격이 된다. 다시 이제 몽골이 만주를 버리고 도망간 뒤에 이제 명나라가 만주를 오는데, 다시 이 동령로 지역을 재편을 해서 동령위, 노동을 방어하기 위한 동령위. 그래서 이게 상당히 동령이라고 하는 지명은 평양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목차 제1장에서는 동령과 서경, 평양 이제 하나 묶어서 사료를 한번 제시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고대사례에 나오는 압록수와 압록강은 현재 압록강이 아니라 이렇게 줄을 달았는데, 이것 역시 거기 수서와 당서를 보면 항상 압록수가 나옵니다. 이제 수나라 군대하고 당나라 군대가 평양성을 치기 위해서는 압록수를 건너야 돼요. 근데 우리는 평양을 북한 평양에 픽사하다 보니까 이 압록수가 현재 압록강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압록수에 대한 기록을 쭉 뽑아보면 이게 또 지금의 압록강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장에서는 지금의 압록강이라고 볼 수 없는 이런 압록수에 대한 기록을 쭉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4장은 이제 봉천 통지에 기록된 현재 압록강이죠. 북중간의 경계인데, 봉천 통지는 이게 이제 1934년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을 쓴 목적은 서론을 보면 길림하고 흑룡강, 오히려 역사가 길지 않은 길림하고 흑룡강 쪽에 이미 지방지가 나오는데, 봉천 쪽에는 아주 수많은 사건, 수많은 유물이 있는데 아직 지방지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봉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만 묶어서 책을 쓰는 거예요. 그 책 분량이 한 거의 6,000페이지. 중국 지방이 중에 가장 방대합니다. 봉천 지역을 다루고는. 그런데 여기 보면 역대 지방제 중에
현재 압록강, 현재 요하를 가장 잘 쓰고 있어요. 요하는 한문으로 한 70페이지, 압록강도 한 3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대 사료에 나오는 압록수가 지금의 압록강이라면 봉천 통제에서 쓰고 있는 현재 압록강이 고대 압록수와 정황을 비교해보면 어떤가 이렇게 해서 거기 제3장에서 고대 사료에 나오는 압록수의 특징하고 1930년대 봉천 통제에 나오는 압록수를 비교해보면 고대 사료에 나오는 압록수가 지금 압록강인가 이런 게 좀 구분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역시 봉천 통제에 나오는 요하입니다. 요하. 과연 그 만주를 답사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도대체 요하의 폭이 얼마고 요하가 어떤 강이고 또 수많은 전쟁에 등장하는 요택이라는 게 뭔지 잘 감이 안 옵니다. 근데 사료상을 보면 이게 아까 이제 발표하셨지만 요택이라는 거는 요하에 비가 와서 범람을 하면 그 길이가 10리가 된다. 그래서 요해거든요, 요해. 큰 강이 아니라 큰 바다예요, 바다.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천연의 요새이고 그 길이가 보통 뭐 300보이다. 300보라 그러면 평균 그 강 너비가 400, 500m 정도 되는데 지금 압록강은 그 이제 발해로 가는 하류를 빼면 하류는 한 300m 있죠. 북한으로 키로를 보면 400 되지만 거기서 한 15km, 30km만 가면 그 다음에 압록강은 평균 100m가 안 됩니다. 300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붕암강은 폭이 한 50배도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그 압록수와 비교해서 과연 이게 봉천 통제 요하가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 건가? 총 길이가 얼마며 배가 어떻게 다니며 몇 척이나 다니며 이런 게 이제 봉천 통제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쭉 한 분석을 해서 평양과 압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평양 문제를 다루면서 압록을 분석해야 되는 이유는 항상 평양성 주위에 압록이 있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압록수 동남쪽 450리에 평양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의 압록강하고 지금의 평양을 따지면 지금의 북한 평양이 압록강 동남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방향도 좀 이상하고 뭐가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한번 관점에서 한번 그 주로 그 서류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이 논문의 제목을 실용적 접근이라고 한 것은 이제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접해봐야 될 사료인데 워낙 우리가 사료도 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료만 정리해서 일단 사료 속에 나오는 사건이나 내용 정리 못했습니다. 너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그 과연 사료에 어떻게 이 동룡과 평양성 이런 문제가 나오는가 이렇게 사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저희 발제집을 보시면요 257페이지 그 2장 이제 고려사 저료 등에 나오는 동룡 서경을 기록을 통해 본 평의 위치인데 첫 번째 자료 1 이거 이제 고려사 저료의 자료인데 이건 이제 1270년에 그 고려 최탄 등이 그 서경 등 60여성을 들어서 이제 몽고에 투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몽고 황제가 최탄, 이현영 등에게 금패를 주고 현효철, 한신에게 은패를 하사했다. 조서를 내려서 몽고에 내속하게 하고 호칭을 동룡부라고 하며 자비령을 경계를 서명했다. 네. 이제 동룡부 설치되는 배경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1274년인데 당시 서경은 동룡부에 소속되어 있었다. 서경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동령이 그 북한 평양이 아니라면 그 동룡부 주위에 서경이 동룡에 속한 하나의 현점 되겠지, 그렇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사 4를 보시면 서해대 9년을 둘러보니 피폐함 격심하였다. 그래서 맨 끝에 하시면 은과 배를 가지고 동룡부에 살고 했다. 이게 지금 북한이 농사 짓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서해도가 굶주렸는데 동룡부가 평양이나 북한 평양이라면 쌀을 사온다는 기사가 뭔가 안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동룡부가 만주 지역이라면 요양 심양이라면 사료에는 요양 심양이 어떻게 나오냐면 가장 비옥한 땅. 요양 심양이.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사도 얼핏 보기에 북한인 것 같지만 정으로 도로 상황을 보면 이게 지금 북한 농령부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259페이지도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저 기사 글을 보시는 게 공민왕식인데 이제 우리가 유명한 얘기지만 이제 고려 말기가 되면 공민왕이 동령부를 칩니다. 그럼 동령부를 치는데 북한 평양을 치는 게 아니라 압록강을 건너가서 치는 거예요. 건너가서. 그래서 동령부를 공격해서 몽고의 이제 마지막 세력 북원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 이미 북한은 북한 평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동령부도 북한 될 수 없는 거죠. 그다음 기사 10 이건 이제 그 나중에 고려 조선 태조가 기병 5천과 보병 10,000명을 데리고 이제 동령부를 치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그 지금의 요양 실명을 치는 게 아니라 지금 환인 지역 그 저쪽 우레 산성을 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치게 되고 나중에 치니까 여기 이제 수만호가 이제 투항하게 되고 맨 아래줄 보시면 이제 그 동령부를 전부한 결과 동쪽으로는 황서, 북쪽으로는 동령부, 서쪽으로는 바다, 남쪽으로는 압록강에 이르기까지 모두 텀비였다. 이렇게 해서 그 고려 말기의 동령부는 평양이 아니라 확실히 압록강 북쪽에 있는 이런 기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고려사 저료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0페이지 가시면 기타 자료, 그리고 중국 쪽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흥정송 문호통 이게 명나라때 자료입니다. 보시면 동령로는 본래 고려의 땅이다. 지원 6년에 동령부를 설치하고 8년에 동령로로 승격시켰다. 신등이 원지, 이거는 이제 중국 정사죠. 원사 시리즈를 검토해보니 동령로는 본래 고구려 평양성이다. 한나라 때 낙랑군을 설치했던 땅이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원정해서 평양을 이 평양성을 함락시키자 그들은 동쪽으로 천여리나 옮겨갔습니다. 지원 6년에 고려의 이연령 등이 그 땅 60여성을 바쳐 귀순하자 동령부를 세우고 나중에 로로 승격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동령은 바로 요양입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이 이 흥정송 통보를 봤으면 동령부를 평양에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자료를 우리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특별한 자료도 아닌데. 그래서 요양을 동령이라 부르게 된 것을 상고해 보면 이미 요나라 태조가 요양을 격파한 뒤에 동단국을 세우고 그 동단국의 중심을 요양에 자리 잡았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그 동령이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해수의 이용한 원지, 원사 시리즈를 보면 동령로는 원래 고구려 평양성으로 장안성이라고도 한다. 한나라가 조선을 가라고 낙랑 현도군을 두었는데 이는 낙랑의 땅이다. 진의후 왕 고려 장수왕이잖아요. 장수왕이 비로소 처음으로 이 평양성에 거하였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정벌할 때 평양을 공격하자 그 나라가 동쪽으로 옮겨갔는데 압록강 동쪽 천여리로 갔다. 근데 천여리로 간 평양은 얘 평양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원사는 명나라에서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나라 애들은 이 원사를 쓰면서 평양이 두 개인 걸 안 거죠. 북한 평양하고 원래 있던 얘 고구려 평양. 그러면서 고구려 시대 때 압록강 동쪽 천여리로 간 평양은 얘 평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나라 애들도 옛 그 평양이 고구려 수도였고 그 고구려 수도가 장수왕이 처음 천도한 걸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태조 이제 아까 나왔죠. 뭐 지왕건 이 평양에서요. 왕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왕건에 이르러서 평양을 서경으로 삼았다. 이건 아까 선생님 하셨기 때문에 이 서경도 이 평양도 북한 평양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명일통지 자료 3 보시면 이것도 평양성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 대명일통지는 명나라가 자기 지방에 지방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명일통지는. 그러니까 이 대명일통지는 명나라가 아닌 땅에 있는 평양성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당시 북한 평양은 명나라 땅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평양성은 북한 평양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쭉 어떻게 쓰고 있나 이거 보면 평양성은 압록강 동쪽에 있는데 일명 왕검성으로 곧 기자의 옛나라이다. 성 바깥에는 기자의 묘가 있다. 한나라 때 낙랑군을 취소했으며 진의년간 후에 그왕 고려 장수왕이 처음으로 이성에 거하였다. 후에 이 평양성을 서현이라 했다. 원나라 때 동령로가 됐다. 평양이 아닌 거예요. 북한 평양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거기 그 조선시대 때 1488년에
표류에서 바닷가의 표류에서 절강성을 해서 북경을 남경 북경을 해서 요양을 지나오면서 요양에 실질적으로 머무릅니다. 머무르면 요양을 보고 한국에 와서 그 자기가 표류했던 그 표해록을 쓰는데 이 최부의 표해록을 보면 최부가 이제 요양에서 며칠을 이제 쉬거든요. 머무릅니다. 여기 보시면 1488년 5월 24일조입니다. 이 지방 곧 요양은 원래 고구려의 도읍인데 중국에 빼앗긴 지 천여 년이나 되었고 우리 고구려의 풍속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아서 고려사를 세워 근본으로 삼고 공경하게 제사 지내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니 근본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1488년에도 요양에 엄청난 고려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당구에서. 그래서 아까 말한 이 명나라가 이제 그 원나라의 동령로를 다시 재편하면서 동령위로 묶잖아요. 그리고 동령위는 한족이 아니라 고려인들로 구성된 위입니다. 1위는 기본적으로 5,600명이에요. 근데 왕실록에 보면 만상군인, 뭐 전쟁 나서 흩어진 군원까지 치면 7만에서 3만까지. 그러니까 명나라 때도 요양 심양 지역에 7만에서 3만 명 이상의 고려인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명나라 땅이 되는데 왜 이렇게 7만에서 3만 명이나 되는 고려인들이 살았을까? 이거는 그 전에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고려시대 때부터 이미 고려인들이 많이 살았던 거고 고려 말기에 이 요양 심양 지역에 심양왕을 파견한다는 거는 그 안에 고려인들을 컨트롤해서 고려를 견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얘기가 다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5월 18일조에도 보면 뭐 요동은 옛날 우리 고구려의 도였는데 당 고종에게 멸망을 당한 후에 중원에 예속되었다. 5대 시대의 발해 대씨가 차지하게 되었으나 후에 또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에 격단되었다. 성 서쪽에 이런 문으로부터 고려시 사이에, 그죠? 고려시라는 지명이 있잖아요, 그죠? 사이에 민가는 매우 번창하다고 할 만하니 강남으로 가능한다면 가왕부와 겨룰만 하다. 또 동쪽에는 동유홍이성, 그죠? 요동을 방어하기 위한 고려인으로 구성된 군사 집단성, 동유홍이 성을 별도로 쌓았는데 수산, 천사, 목양성, 낙타산, 태자산, 행화산 등 여러 산들이 성 서쪽, 남쪽, 동쪽을 삥 둘러지고 있으며 그 북쪽은 평평하게 푹 튀어서 끝이 없는 벌판이었다. 그러니까 이 요양이 천혜의 옷이라는 거죠, 그렇죠? 북쪽은 평일 연결되고 동서남쪽은 다 산으로 둘러싸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 또 태자라고 하는 강이 또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료 황효 명나라 말년간 여기 보시면 바로 지명이 나와요. 여기 이제 뭐 개성부, 한성부, 정원부가 있는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황주, 영주, 철주 이 모든 주는 동령내에 속한다. 그 다음에 홍주, 전주 등 이 주도 동령내에 속한다. 그 다음에 이상 5개는 황주에 속한다. 그리고 이 안에 고구려의 왕성과 국성과 평행성이 있다. 이 황여고도 중국의 그 요동지방을 쓴 역사 지리집니다. 물론 다 다른 적도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명이나 이런 거는 난주에 있다는 얘기예요. 중국이 자기 동네 집 앞에 쓰면서 평양에 있는 지명을 왜 쓰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원사 외열전 중에 이제 고려들 보면 역시 이것도 그 서북쪽으로는 이제 고려입니다. 고려는 서북쪽으로는 요수를 지나 영주에 인접하고 그 말갈이 북쪽에 있었다. 고구려의 도읍지는 평양성으로 한해 낙랑문이다. 말갈의 백산에서 시원하는 강을 압록강이라 부르고 평양은 그 동남쪽에 위치하여 이를 믿고 의지하면서 요해초를 삼았다. 뒤에 땅을 넓혀 신라, 백제, 고구려를 세 나라로 통합한 나라다. 이게 지금 중국 기록인데 우리는 이게 만약에 태조왕가를 고려 그러면 고려가 신라를 계산을 중국 사서에서 보면 고려는 고구려가 신라를 통합한 거예요. 그중에 국가 이름을 고려를 했다는 거는 고구려에 대한 정통성을 자기가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고려 쪽에 왕건이 세웠던 서경은 평양이 아니라 만주가 될 확률이 많은 거죠. 그렇죠?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00년대에 이제 그 사행록이 있어요. 이 사행록도 아주 중요한 기록을 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김경선의 사행 기록인데 우리나라 선비들은 단지 지금의 평양만 알아서 북한평양이죠. 기자가 평양에 도읍을 했다. 평양에 정전이 있다. 평양에 기자의 묘가 있다 말하면 믿으나 다시 봉황성 이 평양이라고 하면 크게 놀라며
요동의 평양이 있었다고 하면 꾸짖으면 괴이하게 생각한다. 이제 지금과 똑같은 거죠, 그죠? 이는 단지 요동이 본래 조선의 옛 땅으로서 숙신, 예매, 동이의 여러 종족이 모두 유만 조선에 복속한 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오랄, 영고탑, 후춘 등의 땅이 본래 고구려의 옛 강토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후세 사람들이 땅의 경계를 알지 못하여 망령되이 한사군을 모두 압록강 안에 국한하여 사실에 억지로 합하여 구구하게 나눠 배치하였다. 그리고 다시 폐수를 그 속에서 찾아 더러는 압록강을 폐수를 하고 더러는 청천강을 폐수를 하고 더러는 대동강을 폐수를 하니 이것은 조선의 옛 강도가 싸우지 않고 저절로 축소되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은 무엇인가? 평양을 한 곳에 고정시키고 폐수는 앞뒤로 당겼다 물렸다 하여 항상 사정을 붙이는 까닭이다. 한나라 이래 중국에서 말하는 폐수라는 것이 그 있는 데가 일정하지 않고 또 우리나라의 선비들은 반드시 지금의 평양을 표준으로 삼아 혼잡스럽게 폐쇄의 자취를 찾았다. 이는 다름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무릇 요동 왼쪽 물을 다 폐수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제가 최근에 번역한 여기 수나라 시대 기사하고요. 당나라 때 마주갈 기사 뽑으니까 평양성을 요약을 픽스를 해놓으면 여기 다 있어요. 폐수는 평양성 남쪽, 살수는 평양성 서쪽. 평양성을 이쪽에 폐쇄시키면 폐수 문제하고 살수 문제가 그냥 해결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평양에 갖다 놓으면 지금 북한에서 나온 지리지를 보면 현재 평양이 언제부터 평양이 있는지 기록이 없어요. 현재 평양이. 그러니까 고려 초기에 태조 왕건이 서경을 평양으로 삼았는데 고려 초기에 현재 평양을 서경이라고 불렀다는 그게 있을 기록이요? 서경이 평양이라는 거겠지. 우리 근데 이제 후대 이제 이게 일제 식민지 거치면서 북한에서 막 낭낭용을 나오고 막 이상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평양 지명한다 북한으로 그냥 몬 거야 지금. 사료는 그런 북한 평양을 한 책도 쓰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오히려 수서야와 당서야는 평양은 다 고구려 예평양성이다. 지금의 요양이다. 동용부다. 동용로다. 영대 동령이다. 다 이게 지금 만주를 다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평양의 문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압록수, 이제 페이지 265페이지 압록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주로 이제 사료에 나오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황료, 이것도 명나라 때 거잖아요. 황료구도. 보시면 천하에 세 사료 1이 사료 1입니다. 천하에 세 강이, 큰 강이 있는데 황하, 장각, 압록이다. 그 다음 송나라 때 주위에 말을 묶어놓은 주자어를 보면 역시 주자는 말하기를 천하에 오직 세 개의 큰 물이 있는데 가장 큰 것으로 양자강, 황하, 혼동강이다. 혼동강은 바로인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오랑캐, 금나라의 이 소굴이 바로 강에 임하여 동남으로 껴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그 하류가 요해로 되고 요동, 요소는 이강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혼동강은 요동과 요소를 가리기 때문에 지금 요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다산 정인영이 쓴 대동수경에도 보면은 뭔가가 있냐면 홍만종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압록은 크기가 황하나 장강과 더불어 비교할 수가 없다. 유창이라는 책에서 말한 압록은 우리나라의 압록이 아닙니다. 저희가 알기로 옛날에 이게 조선시대 학자들도 뭔가 그렇죠? 고대 압록과 지금의 압록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밑에 수남, 안정복도 이제 동부의 강들은 압록이라고 이름한 것이 많다. 한계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료사 자체 통감도 보시면 고려의 왕건이 국경 한계를 혼동강으로 정하여 지키게 하면서 혼동강 이서는 점유하지 못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동은 점유하지 요소는 못 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혼동강은 곧 압록수이다. 중국 사료잖아요. 자체 통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료 8 당서 발해지도 보면 고구려의 옛 땅을 서경으로 만들고 압록부라했다. 그런데 이 압록은 당과 발해의 사절이 내화하는 길이다. 지금의 압록강이면 당나라가 압록강을 넘어서 발해를 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육로로 가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압록강도
뭔가 이렇게 서쪽에서 동으로 건너가는 그 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 사료 16 통전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그 암록수를 마자수라고 하는데요. 마자수는 암록수라고 하는데 동북말갈, 이게 이제 동북말갈 백산도 지금 한국에서 보면 자꾸만 이걸 지금의 백두산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고시도 보면 백산이라는 지명이 모두 붙어 있어요. 장백산이라는 지명도 있고. 그러니까 초기에 말갈의 기원지는 지금 백두산 쪽이 아니라 요동 북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갈 백산에서 발원하여 모양이 오리 머리와 같다 하여 암록수라고 한다. 요동과 500리 상거하며 국내에서 남쪽을 지나 다른 물 함유하는 이물이 곧 영난수이다. 그런데 이 강이 고려에서 가장 크고 물결이 많다. 압록강이 가장 크고 고려의 물결이 많습니까? 한강이 압록보다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강을 건너는 데는 큰 배를 사용하며 그 나라에서 이것을 천연의 요새로 삼는다. 그 강 넓이 300보이다. 그래서 천연의 요새잖아. 천연의 요새. 그렇죠. 만주에서 요하보다 천연의 참이 있어요? 천참이 있습니까? 그죠?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사료 19 보시면 압록강 어귀에서 배를 타고 가서 작은 배를 갈아타고 동북으로 30리를 간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박작구에 이르면 발해 진이에 이른다. 다시 500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환도성에 이른다. 다시 여기서 200리를 가면 신주에 이른다. 그 다음에 이제 배를 버리고 육로로 400리를 걸어가면 현주에 이른다. 그럼 이게 지금 배를 타고 830리 갔잖아요. 830리? 그 사료에 보면 뒤에 장있지만 지금의 요한은 배를 타고 1400리를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압록강은 사료가 뒤에 보시면 구간 배가 다니지만 200리 이상을 못 간다고 되어 있어요. 최대. 근데 이게 830리를 배로 갔다가 200리를 406로로 가는 거죠. 그럼 이 압록강이 지금 압록강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료도 있고, 그 다음에 사료 23번 송사에도 보면 이제 고려는 압록강을 요새로 삼고 강의 너비는 300보이다. 이제 당서에도 보면 장명지는 사비성을 치고 압록강가에 유역병을, 그럼 이거는 만주에 있는 사비성이 압록강 근처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만주에 있는 사비성과 북한 평양을 이렇게 같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거리 천리인데. 이런 기록도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사료 28 자체 통감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일단 평양성은 압록수의 동남쪽에 있다. 평양성은 동남쪽에 있다. 금나라 지역 사람들은 압록수를 혼동강이라고 부른다. 두가 말하기를 압록수는 강폭이 300보로 평양의 소복 450리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봉천 통지에 나와 있는 현재 압록강을 보겠습니다. 사장이 있죠. 여기 보시면 26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사료를 분석해 보면 압록강 길이가 1500입니다. 2000리를 못 넘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구간부가 상류, 이제 압록강 하구, 이제 강 근원지 이렇게 구간부가 단락을 나눠서 항해는 가능하지만 수백 리를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1930년대 봉천 통제에 나와 있는 압록강에 대한 특징을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0페이지 위에서 세월전당 가시면 압록강 상류는 강의 밑바닥이 경사진 곳이 매우 많으며 가을이 되면 항상 물이 감소하여 배는 항상 암초가 부딪히고, 여기서 말하는 배는 큰 배가 아닙니다. 조그만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고차도 있고 급류가 형성된다. 따라서 물이 줄어드는 계절 수원지와 상류는, 압록강 수원지와 상류는 댐목 외에는 항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압록강 하류는 제법 수량이 모이면서 배를 이용해서 쌀과 같은 생활 필수품의 교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서류 보면 쌀 20가마, 13석, 20석 그런 쌀이나 생활 필수품을 실은 배는 압록강 하류에서 이렇게 상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류는 전혀 못한다. 그래서 이쪽에 276페이지 가시면 1930년대 봉천 통지가 역대 사서나 지방주 중에 압록강을 가장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서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압록강의 흐름을 파악해보면 압록강의 흐름은 몹시 급하고 안에 초석이 많다. 12월에서 다음 3월과 대체로 4월에 이르기까지는 얼음이 오는 시기로 선박이 통행할 수 없다. 얼음이 녹은 이후에 항해가 가능하다. 또 7, 8월에는 홍수 때문에 또 항해가 불가능하다. 또 가을이 11월 또는 유수의 근심이 있기 때문에 매년 배로 물건을 운송하는 기간은 5, 6개월에 불가하다. 그래서 그 밑에도 보시면 압록강 하류의 강입구에서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데는 작은 민선이라든가 삼판선이 겨우 230, 40m 최대가 통행이 가능할 뿐이다. 그러니까 강의 활용도가 요하에 비해서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쪽에 276페이지 가시면 봉조 통지에 나와 있는 이게 요하 유의 활용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하는 구불구불 이어져 있어서 강 길이가 3,800리다. 선박이 편리하게 통할 수 있는 곳은 영구에서 정가돈 이건 이제 개월철량까지 이게 올라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1,428리를 항해할 수 있다. 압록강과 달리 수많은 배들이 항해한다. 그래서 그 지류는 봉천과 길림에 걸쳐 있는 평원을 관통하며 광야 평야를 끼고 있는 면적이 35만 여리다. 그야말로 요하는 동북의 거대한 수리이다. 일본과 러시아 전쟁 이전에 요하를 왕래하는 선박은 매년 1만 척에 달했으며 1930년대 이게 1930년대면 이미 그 철로와 도로가 그죠? 이미 발전해서 별로 이제 수로가 쓸 일이 없죠. 그런데도 민선 3,000척이 운행할 정도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1930년대까지 요하의 본류 연안에 배가 정박하는 부두가 총 50여 곳이 있었다. 부두가 약 50여 곳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면 274페이지 마지막 문단도 보시면 이제 그 요하를 오가는 민선의 명청시대에 한 해만 1만여 척에 이르기로 했으며 1930년대에도 매년 부두에 도착하는 양식 등의 생활 필수품을 운반하는 배가 4천여 척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고 이쪽에 275페이지 보시면은요 위에서 세 번째 문단 요하는 거류하라고도 하며 옛날에는 고려하, 구려하라기도 하고 또 고요하라고도 불렀다. 그래서 이게 요하가 한때는 고려하라고 하는 고려와 관련된 이런 강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요하 유역의 중심되는 게 이제 요양과 심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76페이지 보시면 요양과 심양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 위에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심양을 흐르는 호나는 봉천과 삼차 사이에 있으면 이제 삼차는 요하 이제 세 강의 세 지류가 만나는 그런 곳이잖아요. 심양을 흐르는 호나는 봉천과 삼차의 하의 사이에 있으면 평상시에 호나는 물이 불어났을 때는 50에서 60여 척의 민선을 통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구에서 심양까지 배가 자유롭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요양도 그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 277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표 밑에 문단 보시면 요하를 항행하는 선박에서 가장 많은 것이 우선이다. 곧 이게 우자다. 근데 적재량은 6에서 18톤이다. 그러니까 18톤의 무게를 적재한 배가 요하를 지금 그죠? 항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큰 배가 그렇죠?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쪽에 27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1904년에는 선박 2만 척이 있었다. 러일 전쟁 이전에 러시아인의 보고에 따르면 선박이 4만여 척이 있었다. 어떤 강의 녹는 시기부터 결병기에 이르는 기간까지 매 선박은 대략 6차를 항해한다. 1930년대에 이르러서 3천에서 5천 초 정도에 불과했는데 강바닥에 토사, 침착, 철도 등 육로의 발전 등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30년 이후가 되면 서서히 배가 주는 거죠. 그렇죠? 육로의 발달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요하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결론은요, 특별한 적이 없고, 이제 이런 사료를 검토해 보면, 과연 수서와 강서에 나오는 압록수가 지금의 압록수인가? 또 이런 동령부, 동령로, 동령위서, 고려 초기에 태조 왕건에서 나왔던 서경, 또 이런 압록과 같이 이렇게 섞어서 상관해 보면, 과연 이런 자료를 보고도 평양을 지금의
북한평양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또 300보 이상 되는 배가 830리를 올라간다는 이런 사료를 보고도 압록강을 계속해서 고대 압록수로 주장을 해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뭐 좀 더 세부적인 이제 내용 분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런 기본적인 사료부터 지금 아마 이제 한국사에서 보면은요 고대 사료 중에 만주 관련 기사를 다 묶은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한상은 그러면 한상은 낙난 그러면 낙난 기사를 다 모아서 처음부터 쭉 한번 이렇게 보면 흐름이 보이지 않겠죠. 역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흐름을 통찰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학은 그 100년을 연구한다면 역사는 사료 천년치를 다 묶어서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면 되죠. 근데 아직은 한국의 이유는 모르겠지만 만주사 연구자도 적기도 하지만 이렇게 모든 사료를 다 검색해서 하나하나 모아서 통찰할 수 있는 이런 자료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자료지가 싹 만들어내고 또 한문 역주를 달고 꼼꼼하게 살펴보면 아까 뭐 고려 초기의 북계, 서북계 영토처럼 뭔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연구를 하게 되면 지금도 훨씬 좋은 성과가 나오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위현 교수님이 압록강하고 요하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한 일부분 말씀드리면은 현재 압록강에 대해서 인터넷에 많은 기사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현재 압록강은 1992년도부터 들락달락 했거든요. 그때는 토사나 이런 게 쌓여가지고 배들이 조그만 배들도 못 다녔습니다. 위아래로. 근데 지금은 거기가 평평해지고 그래서 조그만 배들 다니는데 중국이 개발붐이 불어서 준설하는 과정에서 자갈하고 모래 있죠. 모래를 채취하면서 강바닥이 깨끗해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공사진을 보면은 압록강이 물연료 굉장히 넓은 지역이 몇 군데가 나와요. 몇 군데가 나오는데 거기가 보면 태평만댐하고 수풍댐 수역을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태평댐하고 수풍댐이 그걸 없었을 때는 지금 강폭이 굉장히 좁았던 거를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집안에서 단동까지 그 강을 쭉 따라서 2번 와봤습니다. 2번 와봐서 그걸 제가 사정을 좀 아는데요. 현재 압록강을 가지고 고대 압록강을 연결해서 연구를 한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멘트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원래 약속했던 시간 한 50분 남았습니다. 그래도 한 5분 정도 쉬셨다가 나머지 발표를 다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시간이 모자라면은 발표가 하나 빠질 수 있는데 그럼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5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